정말 달콤하기도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다구형이에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아까 악순환적 연쇄고리, 그 다음에 파문 효과, 순환적 인과성, 그 다음에 가족 의사소통, 그 다음에 증상 처방, 이중구속, 치료적 이중구속, 역설적 지시, 이런 게 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일단 암기는요, 전력 재순환, 전력 재순환 이렇게 외우세요. 전력 재순환. 그냥 전략적 가족 치료 나오면 전력 재순환부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역설적. 이 역설적인데 이거를 여기라고 역설적 지시. 이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이 재명명이에요. 재명명이라고도 하고 얘를 재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질문, 순환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질문이라고도 하고 순환적 질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략적 그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설적 지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역설적 지시에서는 다시 증상 제시, 증상을 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증상 제시, 증상 처방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지 기법이 있고요. 시련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증상 제시, 그러니까 전력 재순환, 증상 제시. 이런 걸 암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력 재순환, 증상 제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막 심심하면 그냥 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전력 재순환, 증상 제시. 기억이 안 나면 뭐더라?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놀면 뭐해요? 운동하면서 그런 거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전략적 가족치료는 단기 개입이에요. 난 단기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단기 개입은 문제의 원인, 과거 이런 거 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보다는 자, 이 전략적 가족치료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당면한 이 가족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찾겠다 이런 거거든요. 효과적인 전략을 찾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 현재 상호적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순환고리 이게 뭐죠? 악순환적인 연쇄고리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안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에 대칭 보완적 관계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대칭은 뭐죠? 남편이 으르렁 하면 아내도 으르렁 하는 거를 대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완이라는 건 남편이 으르렁 하면 아내가 깨갱 하는 걸 보완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족의 욕구를 나타내므로 메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그 의사소통이 드러내는 가족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이면에 있는 우리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메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입기법은 아까 전력 재순환 해서 전략적 가족 치료 나오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역설적 지시가 나와야 돼요. 전력 재순환해서 역설적 지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울한 사람한테 계속 우울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적 가족 치료는 중요한 거예요.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지시를 내려요. 문제를 계속 수행하도록 이걸 그 증상을 더하라 증상 처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힘든 과제를 내기도 해요. 이것을 실험 혹은 고된 체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2024년에는 문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아까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울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우울이라는 숙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제력을 내가 갖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실천 과정에서는 초기에 양가 감정과 저항 얘기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이 도움을 원해서 왔지만 막상 도와주려고 하면 뒷걸음질을 치는 저항과 양가 감정은 왜냐하면 반은 도움을 받고 싶지만 반은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족들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약간 양가 감정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 계속 우울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아닌데요? 난 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변하고 싶은 마음, 변하기 싫은 마음 반인데 지금 이 사람은 역설적 지시를 통해서 그대로 있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반대 마음, 나 그대로 있기 싫은데 라는 마음을 확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치료적 이중 구성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 처방은 얘기했고요. 뭐 계속 뭐 잔소리, 그러니까 뭐 부모가 간섭이 되기 심하면 사사건건 부모 간섭을 받아라. 부부싸움을 하면 하루에 3시간은 30분은 계속 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재지기법은 아이고 뭐 변화가 빨리 오나요?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언젠간 해결이 되겠지. 천천히. 그러면 아닌데 나 빨리 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끌어올리는 걸 재지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현기법은요. 문제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거보다 더 예를 들어 엄마가 막 자녀들한테 욱하고 승질을 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집안 대청소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청소를 하다가 내가 시발 이런 거 하느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차라리 문제 행동을 안 하고 대청소를 안 하는 게 낫지. 내 괜히 승질 한번 냈다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실현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명령 재구성은 이건 실천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보통 클라이언트는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통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지탱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증상의 의미를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가족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어떤 그 기능의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걸 재명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부모님이 너한테 굉장히 관심과 염려가 크구나 이렇게 바꾸는 걸 재명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썼지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얘기하는 재명명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 문제로 오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는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치료자가 이 증상의 의미, 이 증상이 지금 이 가족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부모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사실 아이는 알고 있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미 끝장에 났다라는 걸. 근데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를 봐야,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가 잘 살아버리면 그렇죠? 내가 너무 잘 살아버려 건강하게 잘 살아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자신의 온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서 부모가 여전히 이 아이를 함께 바라봐야 될 이유를 만드는 것 같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이 아이의 그 평온함을 바라신다면 아이가 자기 삶의 스크래치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시험이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이런 차원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이 정도로 나옵니다. 순환 질문은 뭐 그냥 순환 질문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시험이 안 나왔는데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을 때 너는 어땠어요? 얘가 이랬을 때 엄마는 어땠는데 이런 거 둘이서 어떤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지를 서로 입장을 계속 얘기해보면서 드러내도록 하는 질문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가 아까 얘기했어요. 기본으로 가계도를 만든 게 보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엔은 현재 우리 가족 내에서 가족 증상은 원가족과 분화되지 못한 문제가 투사를 통해 새로운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세대에 걸쳐서 전수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미분화. 즉 융합, 서로 다른 걸 자꾸 포개놓고 형님에 대한 원망을 내 큰아이에 대한 미움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7페이지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문화 수준이 높다면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룰 거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다른데 그 사람을 퓨전시켜 놓고 융합해서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는 경향도 줄어들 거고요.
보다 더 적응적이고 보다 더 독립적이고 보다 더 자율적이겠죠. 삼각관계를 형성할 일도 없을 거고요. 보다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죠. 근데 분화 수준이 떨어진다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투사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아까 이제 형님에 대한 미움을 내 큰아이에 대한 꼴보기 싫음으로 이렇게 투사하면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삼각관계에 휘말린 사람은 거기에 휘말려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일찍 결혼을 해버리거나 집에서 멀리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부모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서적으로 단절을 했을 뿐이지 그들과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인 관계를 해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채 단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 그 정서적인 관계를 다시 내가 형성한 내 가족 내에서 또 다른 방식의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재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다세대 전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족은 서로 맞물린 정서의 체계다,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개입의 목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분화를 증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서로 분화가 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와 내가 융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3자인 자녀에게 투사하면 보통은 저거는 꼭 아빠 닮아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요,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 사이에 좀 안 좋은 기류가 형성이 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분화 삼각관계의 해체가 결국은 그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입기법은 이 삼각관계에 휘말린 제3자를 삼각관계에서 해방을 시키려면 그러면 원래 실질적인 갈등의 두 사람, 당사자인 두 사람이 두 사람과의 갈등을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나의 아버지가 자기의 원가족의 형님하고 풀지 못한 감정을 큰아들에게 투사를 했다면 원가족으로 가서 그 형님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계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적 삼각관계는 예를 들자면 일부러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삼각관계에서 한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지금 애를 끼웠잖아요. 그럼 애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부러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는 빼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단 나랑 같이 얘기하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삼각관계로 들어가는 구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자신의 입장을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나면 맨날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엄마가 맞아, 야, 아빠가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나 아들, 나 아빠 아님. 그러니까 엄마 그 얘기는 나 말고 아빠하고 직접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이제 직접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코칭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가족 치료는 전력, 재순환, 그리고 증상 제시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세대 가족 치료는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어요. 다세대 주택이 홀랑탈까, 홀랑탈까나 막 고민돼요. 탈까나. 그래서 탈삼각화, 가게도 나 입장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홀랑탈까나 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는 아까 우리가 합류하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회복지사를 이질감 있게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내가 말이 빨라도 그들이 말이 느리면 나도 좀 느리게 얘기해주면서 페이스를 맞춰주는 것을 합류, 이거 미누치니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미누치는요, 가족 문제의 핵심은 가족의 구조가 잘못돼서다. 그러니까 가족 개입의 핵심은 가족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거를 가족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구조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은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요. 집에는 뭐가 있죠? 필요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공간,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가족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가족은 하위 체계라고 얘기해요. 부모 하위 체계도 있고, 부부 하위 체계도 있고, 부모 자녀 하위 체계도 있고, 자녀 하위 체계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하위 체계가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집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면 부모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자녀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아요. 똥 싸고 오줌 쌀 때 온 가족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똥이 잘 안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경계가 필요한데 이 경계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문이 잠겨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있지만 서로 소통이 가능한 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계가 기본적으로 너무 막혀 있으면 이걸 경직된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계가 너무 없으면 이걸 모호한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족의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콩가루 집안, 유리가족이라고 얘기해요. 너 따로 나 따로. 마치 하숙생이 모여 사는 것처럼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거고요.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라고 얘기해요. 희박한 거예요. 경계 자체가 별로 없는 걸 이거를 지나치게 서로 밀착, 서로가 서로에게 노출이 되고 간섭이 되고 네 일도 내 일, 내 일도 내 일, 우리는 하나, 이런 걸 강조하는 걸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족 문제는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지나치게 밀착될 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를 바로 세운다라는 건 경계를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너무 경계가 모호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경계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돼요. 각 개인들의 독립성을 촉진해야 돼요. 독립성을 촉진해야 되고요. 이쪽은요, 오히려 너무 콩가루에 서로 너무 벽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허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관심과 보호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라. 그래야지만 건강한 하위체계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목표는 가족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역기능을 유발하는 가족의 위계와 경계를 변화시키자. 경계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인데 위계를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떤 개입을 제일 많이 하느냐 물어보면 해결 중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980년대 같은 경우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을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가족 상담의 가장 이슈는 고부 갈등이었거든요. 요즘 고부 갈등이 아니라 애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부 갈등은 위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이 위계, 서로 다른 위계 사이엔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어머니와 그 다음에 부가 있는데요. 부모라고 할게요. 근데 이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마치 어머니와 부부인 것처럼 대소사를 다 결정을 하고 그러고 그냥 던져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어디에 의지를 하냐면 다시 자녀 중에 장남하고 또 많이 밀착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서로 경계가 너무 모호하면 위계가 서로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위계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계를 바로 세우는 것도 결국은 세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무 모호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경직돼서도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명확한 경계, 명확한
명확하지만 유연한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경계를 갖고 있으면 개방적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경직된 경계를 갖고 있어서 가족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폐쇄형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누구나에게 가족이 노출이 되고 간섭을 받으면 이걸 방임형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인행사에서 나옵니다. 인행사에서 개방형 가족, 폐쇄형 방임형 가족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 경계가 아까 유리하고 밀착은 얘기했습니다. 유리는 너무 경계가 경직돼서, 그다음에 밀착은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도 다음 중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개입 기법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요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구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그 다음에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 뭐 아무나 잡아요. 구씨. 그래서 구씨성을 가진 구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키가 커요. 그래서 네가 큰지. 그래서 딱 꽃교에서 구씨성을 가진 남자애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긴 씨를 놓고 네가 큰지 내가 큰지 대보자. 그래서 구군을 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긴실과 경합. 구균, 긴실과 경합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네가 큰지 내가 큰지 대보자. 실이랑 긴실과.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는요, 균형 깨뜨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장 고조시키기가 있고, 실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제 부여가 있고요. 경계 만들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합류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기는 개입 초반부에 가족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가족에 내가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는 아까 지나친 밀착과 지나친 유리 가족의 경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기 구조에서의 경계를 조정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저희가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대판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지금 여기서 하도록 시키는 것. 이걸 실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긴장 고조시키기 하고 균형 깨뜨리기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너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으로 뭐냐면, 이 균형이라는 이슈는 뭐냐면 권력 구조를 얘기를 해요. 집안의 권력이라는 게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배분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권력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빠가 권력을 너무 많이 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가족원들이 아빠 눈치를 자꾸 보거나, 아니면 말만 하면 아빠가 자꾸 끼어들어서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자식 얘기를 자꾸 아빠가 대신하려고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권력의 불균형을 깨뜨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지를 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오히려 실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듣기에는 어머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데요 라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버님 스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님 얘기는 어머님이 직접 하시게, 그래서 어머님 얘기 끝날 때까지 아버님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힘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쪽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균형 깨뜨리기라고 얘기를 해요. 긴장 고조시키기는 원래 가족이 하던 상호작용에 제동을 거는 걸 얘기해요. 우리 원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아버님 스탑, 이거는 균형 깨뜨리기도 되지만 긴장 고조시, 우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균, 긴실과 경합해서 그거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올해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문제가 그전에도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016년도, 2025년도가 거의 똑같아요. 다음 중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요거를 찾는 그런 문제가 두 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류에서요. 이 70페이지 합류에서 합류를 위한 주요 기법에 유지하기, 추적하기, 모방하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유지하기는 가족을 처음부터 막 고치려고 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 네, 이러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하기. 이들이 굉장히 말이 느리면 나도 느리게. 그 다음에 이 가족이 아빠의 허락을 받고 아빠 저 좀 얘기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패턴이 있다면 아버님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빠의 허락을 받고 처음부터 뜯어 고치지 말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합류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도도 시험 문제 한 번 언급이 됐었어요. 가족 지도도 한 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냥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구조적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로 갈게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의사소통 유형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3요소는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신 타인이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모두를 무시하지 않고, 이 무시의 반대말은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감정도 존중, 네 감정도 존중, 이 상황도 존중하는 대화를 이걸 일치형 대화, 일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인데요. 근데 이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뭔가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만, 그래서 이거 암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이렇게 회비 계산. 뭐 아니면 요거까지 알고 싶으면 외우고 싶으면 회비 계산을 해보니 일치하네 뭐 이런 식으로 회비 계산을 했더니 일치하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회유형이 있고 비난형이 있고요. 계산형이 있고 산만형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그중에 회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감정만 중요하고 내 감정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 미안해요. 죄송해요. 화났어요. 자신은 안 그럴게요. 상대방은 존중하는데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거꾸로 내 감정만 존중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딱지가 나는 줄 알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비난형이라고 얘기해요. 계산형은요. 그냥 서로의 감정을 무시해요. 그냥 데이터만 놓고 이야기하자. 혹은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자. 감정은 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을 계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청소년기에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거 그죠? 쫓아다니면서 계산형. 잘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나셨을 때는 설권사님 이러면서 제가 엄마라고도 안 불러요. 차분하게 엄마가 그래도 직책이 권사님이잖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 엄마의 원래 신앙심하고는 맞지 않아 엄마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얘기해. 엄마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산만형은요. 네 감정 내 감정 무시 상황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과 말 이런 것만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의 유형을 이야기했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71페이지의 특징을 보시면 자, 아까 경험은 무슨 경험이다? 정서적 경험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 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다른 전다구경해서 요 체계 관점에 토대를 둔 다른 모델들하고 조금 다르게 얘는 체계로서의 가족 전체에도 관심을 두지만 그 가족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마음에도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즉 나의 정서적 경험과 그리고 전체로서의 가족 체계 이 둘 다를 강조한다라는 게 이게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사소통은 뭐죠? 서로를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의 문제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내가 솔직한 나의 감정을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는 가족에서 살아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무시한다, 안 한다? 무시하잖아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존감이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개인과 가족의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역개능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자신의 진심을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솔직한 마음이 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추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말은 합니다만 숟가락을 잘 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목표는, 그래서 72페이지의 개인 목표는 자존감을 향상한다. 자존감을 향상한다. 의사소통의 변화를 한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바꾼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가족 조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서적인 마음도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족 규칙,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만 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족 규칙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규칙을 알아냈다면 자녀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죠? 엄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그 엄마로부터 자녀들이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만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우리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규칙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그래서 가족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티어의 모델을 성장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은 자존감, 성장, 의사소통, 그죠? 회비 계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기법은 아까 빙산 조각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빙산 기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내 가족 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있잖아요. 이 셀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일종의 빙산에 비유를 해서요. 그렇죠? 내가 표면적으로 가족과 나누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 아래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 감정은 어떤지. 예를 들어 애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애를 견디지 못하는 분노하는 나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이 있잖아요. 그치? 내가 엄마인데 이런 거. 그 감정.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어떤 기대와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일까?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셀프를 찾아내는 이런 걸 빙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조각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다구경, 전력, 재순환, 증상 제시, 그 다음에 다세대 탈까나,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구견 긴실과 경합, 그리고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요. 이게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서 입에 다 붙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하면 결국은 잊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흔들 때도, 그렇죠? 몸을 흔들 때도, 그다음 벽치기를 할 때도 구견긴실과 경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는 구성해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해결 중심 모델인데요. 해결 중심 모델은 구성해 해갖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아까 강권해에서 역량 강화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90%의 문제를 줄이는 전략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전히 갖고 있는 10%를 찾아 그거를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결 중심 모델 보시면은요. 강점 관점에 그리고 사회 구성 시각을 갖는다. 그래서 기본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 이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쇠를 찾아 그걸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나 규범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아요. 이것을 탈이론적이다, 비규범적이다. 여기 막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건 형광펜으로 쳐두셔야 됩니다. 그죠? 출제가 겁나게 많이 되는 애들은 나오고 또 나오는 거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 현재와 미래 나오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병리적 관점, 강점 관점의 반대말을 병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리적 관점에서는 네 증상에 초점을 두죠. 그러면 이 병리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증상이 왜 생겼는지, 증상의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죠? 과거에서 찾아요. 그래서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자꾸 과거 질문을 하는데요. 강점 관점인, 그러니까 증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게 뭔가 이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초장부터 무슨 문제로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주구장창 문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바라는 해결을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저를 만나서 헤어질 때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면 야 여기 오길 잘했구나. 내가 이 개입이 끝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거를 초장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왔는가를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라는 해결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하고 원인, 과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요. 자원, 건강한 거, 성공경험, 자원 뭐 이런 거를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게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도 열쇠도 다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지향적이다.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중시한다. 양자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자문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클라이언트 본인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치료자가, 사회복지사가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역할.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질문 기법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뭐 한 개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전제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73페이지 맨 밑에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사실 변화 없는 순간은 없지요. 모든 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매일이 똑같다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요? 라고 무엇이 변했는가를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개입의 목표 설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거,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작고 구체적이면서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종료보다는 문제 해결의 시작. 아까 초장부터 당신이 어떻게 달라지면 있잖아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렇게 변화되겠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딱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밑자의 본전인 거죠. 그렇죠? 뭐 변화가 없으면 원래 힘든 거라 그래. 그래서 내가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근데 해냈어.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전제를 해야 그래야 클라이언트를 마이너스로 깎아내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목표도 증상의 감소가 아니라 원하는 변화의 실현이다라고 얘기하고 문제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걸 모색하고 실행하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개입 기법에서 메시지 전달과 과제 활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해결 중심 모델은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을 만들었던 분은요 이렇게 상담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상담실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가 상담을 하면 여기 일명경 있잖아요. 일명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코워크가 이루어지거든요. 상담자가 2명이 기본으로 2명 이상이어서 이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걸 또 다른 상담자가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폰. 그렇지. 인터폰으로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조언을 하고 싶으면 인터폰으로 선생님 방금 그 주제에서 너무 성급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땐 그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구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45분 정도는 상담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혼자 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했던 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 상담자가 이 방으로 넘어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약간 오늘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클라이언트에게 줄 메시지는 이런 식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과제까지를 포함한 메시지를 적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읽어주고 전달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결 중심을 사실 진행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2019년도에. 그래서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달하고 과제를 활용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 기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담전 변화. 이거는 뭐에 기초한 거죠? 변화는 언제나 일어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지난번 상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 얘기합니다. 예외 질문은요, 클라이언트가 막 문제를 얘기해요. 힘들었겠어요. 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런 문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물꼬를 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처 질문은요, 대처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 엄청 힘든 걸 도대체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당신을 견디게 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혹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대처 질문이고요. 기적 질문은 오늘 당신이 밤에 자는 동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변했다. 해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주로 쓰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진짜 네가 바라는 해결이 뭔지를 아무리 상상하라고 해도 자기가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너무 무기력해져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가능하지 않다. 이래서 안 되고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그래서 그 모든 현실적인 제약을 아예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미라클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달라졌다. 근데 네가 자느라고 몰랐겠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겠지? 뭘 보면서 알게 될까?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을 기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도는 우리가 조사론에서 측정이죠. 측정 도구를 척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측정한다라는 건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 나를 찾아봤을 때 0, 당신이 진짜 바라는 상태를 100 혹은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지금은 몇 점 정도죠? 5점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주에 5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은 몇 점 정도인가요? 3점이요. 어머나, 어떻게 2점이나 떨어졌죠? 라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5점으로 가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은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만약에 당신의 엄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방금 당신이 얘기한 말씀을 옆에서 들으셨다면, 당신의 어머니라면 당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을 것 같냐? 만약에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서 엄마랑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얘기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변의 중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관계성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를 할 때는 기적적 관계, 변화의 대처, 이렇게 했어요. 변화의 대처. 예를 들자면 이 두 분이 겁나 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들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지? 아이고, 적응이 안 되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기적적 관계 변화의 대처예요. 그래서 얘는 기적척이고요. 얘는 예로 바꾸시면 돼요. 기적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 변화 질문, 예외 질문, 대처 질문. 이게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들이다. 질문 기법들이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암기티 뭐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뭘 외웠냐면, 우리 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지역복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암기하게 하지? 그래서 전문요원
팔찌 낀 전문 요원. 그래서 팔찌. 87년이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 요원 하면 전문 요원 팔찌. 그냥 아예 그 영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찌. 전문 요원 팔찌. 전문 요원 팔찌. 전문 요원 팔찌. 전문 요원 팔찌예요. 그래서 전문 요원 나오면 팔찌. 왜냐면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 과목에서 그런 식으로 잠이 안 오면 놀면 뭐해요. 잠이 안 오면 그죠? 뭘 또 한번 암기를 해볼까? 저는 거의 책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정신 모델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치료예요. 이야기 치료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 구성해 이야기에서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법인데요. 이야기 치료는 왜 재화 기법이라고도 하고 왜 현화 기법이라고 또 얘기해요.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사회 구성주의라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구성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나의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 치료에 온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바보예요,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기력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 나와 걔가 동급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뭐뭐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주어와 보어, 주격 보어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나랑 걔랑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나를 자꾸 뒤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박혀있는 문제를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걔를 상대할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얘가 나를 계속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걔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걔는 아마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 나에게 도전하고 끝도 없이 나를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너는 걔의 그 의도에 동의하는가? 그래서 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악을 쓰고 네 삶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만큼 우리도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워 걔를 박살낼 힘을 찾아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와 걔는 다른 존재고요. 나는 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도식으로 스토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스토리를요 보다 더 새로운 이야기로 바꾼다 해서 이야기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삶을 구성하는 스토리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5분 남았거든요. 5분 남았어요. 이거를 휙 한번 해보면 집단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집단의 유형에서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의 차이는 뭐냐면 집단은 적어도 둘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왜 모였는가의 차이예요. 과업 집단은요. 우리들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모인 거예요. 팀회의 해야 되고 자문회의 해야 되고 이사회의 해야 되고 이렇게 모인 거를 과업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의 관심사, 나의 목적. 근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슷한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집단을 통해 내가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치료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로 모이는가? 교육받고 싶어서 모이면 교육 집단인 거고요. 지지받고 싶어서 모이면 지지 집단이에요. 근데 왜 지지가 필요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걸 위기가 닥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삶에 위기가 닥쳤다 내지는 어려움이 닥쳤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다 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지지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이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게 지지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 집단은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더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나와 내 아내가 지금도 좋은 관계지만 더 깊은 좋은 관계, 그러니까 참 만남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내 미래 지금처럼 그냥 살아도 뭐 괜찮을 테지만 더 잘 준비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애 설계를 하고 미래 설계를 하고 은퇴 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성장 집단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치유, 이건 세라피를 얘기하는데요. 치유라고도 얘기하고 치료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거는 뭐죠? 그 사람이 인지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행동 문제, 금연, 음주,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행동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거 혹은 완화할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치유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사회화 집단은 장기 복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입원을 오래 했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적응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주 집단은 뭐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지지 집단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자주 집단은 아무래도 리더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집단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그러면 같이 모여서 왜 해요? 혼자 하는 게 더 낫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앞사람의 뒤통수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막 끄덕끄덕 하시면 뒤에 있는 선생님이 졸다가도 선생님의 그 당찬 어깨를 보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시너지라는 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동이라는 게 항상 좋은 방향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동은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집단 지도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중요한 거지. 집단의 역동을 가장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힘, 이게 리더십이다. 집단 지도적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역동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집단 역동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집단의 규범, 우리가 집단 안에서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집단의 목표, 그리고 집단의 목표가 개인 목표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원들의 상대적인 지위, 그리고 성원들의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역할들,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유형.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그러니까 집단 지도자와 성원 간의 관계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집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집단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하위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위 집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너무 서먹한데 그래도 내 양옆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말 터갖고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세 사람이 끝까지 지들만 친해. 이런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응집력은 일종의 소속감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집단 특유의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집단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있는데 긴장과 갈등이 꼭 나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의 치료적 효과예요. 왜 1대1이 아니라 집단인가? 우리가 집단에 참여하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냐면 그래서 나는 정말 끝도 없는 터널 속에 내가 갇혔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터널 속에서 그래도 이제 빛이 보여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보다 많이 호전된 사람 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끝이 있구나. 이런 희망을 고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편성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걸 보면서 위안을 느끼는 걸 보편성 혹은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험, 이게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들이 있죠. 이걸 이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는 편하게 말하지 못했던 걸 여기서는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감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 실존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걸 실존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경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에서의 그 어떤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좋지 않은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치명적인데 주로 이 얘기는 아들러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은 보통 4, 5세 가족의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고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데 가장 대안이 되는 게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 67세에 돌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지만 1:1 치료를 한 게 아니고요. 대중연설을 다니다가 너무 과로를 해서 사망을 해요. 근데 그분이 주로 많이 대중연설을 했던 대상이 교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족에서 형성된 경험들이 사실 그 사람의 생활 양식에 진짜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의 역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형제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대중연설을 엄청 많이 하다가 과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집단에서 내가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좋은 집단 경험을 통해서 이걸 새롭게 교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방행동이나 이런 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집단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시간이 지금 한 3분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사회적 목표 때문에 모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런 거죠. 방범대원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분리수거 무슨 개선 운동을 해요. 이런 것들 있죠. 왜? 민주사회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사회를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목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민주, 시민, 사회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민주, 시민, 사회 나오면 사회적 목표다, 목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모델하고 치료 모델이 나오는데요. 상호작용 모델은 보통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지지 집단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내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원종하는 그런 이렇게 집단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무슨 스터디 모임 같은 거 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한 모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목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지를 함께 모여서 정해가는 구조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치료적 모델은요, 아까 치료 집단처럼, 그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인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집단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치료자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인 치료자 혹은 변화 매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전문가가 정한 목표와 기간 그리고 그 대상들을 선별을 해서 그들에 대한 정해진 개입, 즉 구조화된 개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아니구나. 기록도 있죠. 집단 발달 단계가 있어요. 집단의 초기 단계는 그냥 처음 만난 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나기 전에 누가 이 집단에 참여할지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준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요. 누가 참여할지 집단 성원의 참여 자격, 그다음에 나 혼자 할지 코워커 공동 지도자를 둘지, 그다음에 성원은 어떻게 모집을 할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 혹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날지 각 회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집단 구성을 예를 들어 몇 명 정원으로 할지 20명 정원, 30명 정원 이걸 집단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집단이 크기가 클 때의 장점이 있고 작을 때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집단 성원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그 다음에 개방 집단으로 갈지 폐쇄 집단으로 갈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개방 집단은 뭐죠? 새로운 성원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집단으로 운영을 하는 건 개방 집단인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정해진 성원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폐쇄 집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장점을, 장단점을 이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집단을 구성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초기 단계에는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집단의 목표와 그 다음에 개별 성원의 목표 있죠. 어떤 목표로 여기 들어왔는지, 뭐 목표, 집단의 목표, 개별 성원의 목표,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나 저항이나 이런 긴장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여 동기를 으쌰으쌰하고 집단의 규칙, 집단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서로 약속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도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정도구는 집단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소시오그램이에요. 소시오그램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예를 들어 성별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그냥 다 동그라미로 집단 성원들을 이렇게 해놓고요. 집단 성원들 간의 관계를 얘랑은 소원, 얘는 얘한테 관심이 없는데 얘는 얘한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집단 성원들의 성별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누가 누구랑 더 결탁이 되고 수용이 되고 거부하는가, 그리고 얘랑은 서로 끼리끼리 좋아하네, 그럼 하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소시오메트리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1점에서 5점 사이로 나를 뺀 나머지 성원들에 대해서 호감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가 받은 다른 상원들로부터의 점수가 있을 거고, 점수를 평균 내면 각 그 점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소시오메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차별 척도는요, 어의 변별 척도, 의미 분화 척도, 이거 어디서 나왔죠? 조사론의 척도 유형에서 나왔어요.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주고 1, 2, 3, 4, 5, 6, 7에 체크, 요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집단 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집단 지도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유쾌함, 불쾌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작용 차트는요. 상호작용 빈도예요.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빈도로 참여를 했는가. 그래서 되게 저조한 사람이고 되게 많이 참여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걸 상호작용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단계는 쭉 넘어가셔도 돼요. 종결 단계도 다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우, 예. 그리고 실천 기록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유, 진짜 시간이, 예, 막 가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과정 기록은 있는 그대로 다 적는다. 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잘 안 쓴다. 근데 언제 주로 쓰는가? 교육적 목적을 가질 때, 실습 지도라든지 슈퍼비전 같은 거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세세하게 알아야지 슈퍼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적 수단으로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기록은 요점만 간단히 기록하는 것을 요약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많이 현장에서 쓰는 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 기록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문제를 목록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거를 목록화한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제의 진행,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진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진행 사항을 SOAP, AP로 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실천의 기본 과정이 뭐였어요? 접수 단계가 있었고,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뭐 한다고? 사정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사정한 다음에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 수집이 어떤 자료죠? 주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 둘 다예요. 이게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이건 주관적인 정보, 이건 객관적인 정보. 이거를 수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어세스먼트가 뭐예요? 이 사정이거든요. 사정을 하고 나면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있어 보이는, 그렇죠? 있어 보이는, 돈 내고 배운 사람들은 SOAP가 뭔지 알아듣고, 학교 이런 거 안 배우면 SOAP가 뭔지 사실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
정보, 주관적, 객관적 정보, 그거에 기초한 사정,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걸 각각 기록하는 것을 이걸 문제중심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문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보통 얘는 병원 세팅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이런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팀워크의 수주로 활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뭐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복잡성을 간과한다라든지 혹은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얘는 지나치게 문제 중심이어서 강점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비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의 유형에서 이야기체냐 대화체냐는 이거는 그냥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체는 마치 시나리오처럼 사회복지사 땡땡,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땡땡, 그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 땡땡, 땡땡 갖고 그대로 쓰는 거는 대화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야기체는 그걸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로 쫙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담 약속한 지 5분이 지났을 때 클라이언트가 급히 달려왔다. 숨을 고르고 난 후 어쩌어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사회복지사의 문장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실제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대화체보다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계열은 뭐 시계열하고 이거는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 대충 끝났어요. 끝났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5시 반에서 제가 시험지를 저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둘 테니까 풀어보시면서 일단 만만한 오래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다음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뭐죠? 저희가 법 정책인가요? 다다음